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비극적인 사고. 2. 인도의 구식 군사 기술. 3. FA-50과의 대결 결과.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얼마 전 인도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훈련을 위해 이륙한 전투기 2대가 공중에서 정면 충돌해 2대 모두 추락한 것인데요. 이 사고로 인해 파일럿 1명이 숨지고 2명은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인도에서 헬기나 전투기의 추락 사고가 일어나는 것 자체는 워낙 흔해서 이제는 놀랍지도 않지만 이번 사고에선 추락한 두 전투기가 모두 인도 공군이 자랑하는 최대 전력인 수-30과 미라주 2000이었습니다. 그 전까지의 잦은 추락 사고는 기체의 노후화 핑계라도 될 수 있었지만 이번에는 빼도 박도 못하고 인도의 항공 기술의 밑바닥을 드러내버린 꼴이 되었는데요. 덕분에 인도가 수출해 보려고 애쓰고 있지만 누구도 사가지 않던 국산 전투기 테자스의 판로가 완전히 들어막혀버렸습니다. 인도는 그동안 수출 시장에서 테자스의 경쟁 기체로 지목되던 한국의 FA-50을 상대로 열등감을 드러내는 일이 잦았는데요. 하필이면 이번 사고로 인해 오히려 FA-50이 더욱 주목받는 상황이 돼서 인도는 테자스 수출을 거의 자포자기한 상태가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오늘 아침 공군 항공기 2대가 중부 마디아 프라데시주 지역에서 추락해 파일럿 2명이 구조되고 1명이 숨졌다고 인도 공군이 밝혔습니다. 추락한 항공기는 수-30과 미라주 2000으로 모레나 지역에서 언파되었습니다. 두 전투기는 인근의 골리오르 기지에서 비행 훈련을 위해 이륙한 상태였습니다. 현장에서는 두 전투기의 공중 충돌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조사 중에 있습니다만 국방장관은 합동참모의장, 공군 참모총장과의 회동에서 모레나에서 100km 이상 떨어진 라자스탄 부하르 인근에서 발견된 잔해 조사를 통해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인도 중부에서 28일 인도 공군 소속 전투기 2대가 추락, 조종사 3명 중 1명이 숨졌다고 타임스 오브 인디아 등 인도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중부 마디아 프라데시주 모레나 지역에서 전투기 수-30과 미라주 2000이 추락했습니다. 두 전투기는 이날 훈련 비행을 위해 골리오르 공군 기지에서 출격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소셜미디어에는 추락한 전투기의 잔해가 하얀에 휩싸인 영상 등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인도 당국은 현장의 군경병력을 급파 구조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인도 공군은 두 전투기가 공중에서 충돌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구체적인 사고 원인 조사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인도에서는 군 헬기나 전투기의 추락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편입니다. 2021년 12월에는 심지어 인도군 최고사령관인 비핀 라와트 국방참모총장이 남부 타밀나두주에서 헬기 추락 사고로 숨지게 됐죠. 특히 구형 전투기인 미그 21의 경우 2021년 한 해 동안에만 5대 이상이 추락, 조종사 3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그 21은 지난해 7월에도 서부 라자스탄주에서 추락해 조종사 2명이 더 희생됐습니다. 잇따른 추락 사고에 인도 공군의 항공 기술과 정비 능력은 많은 의심을 받아왔는데요. 이에 대해 인도는 미그 21의 노후화를 핑계로 대며 인도는 테자스와 같은 국산 전투기도 자체 개발할 수 있는 정도로 충분한 기술력이 있다며 큰 소리를 쳐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고에 대해서 인도는 아무런 변명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추락한 수-30과 미라주 2000은 인도 공군이 각각 262대, 51대씩 대량 도입해서 운용하고 있는 최주력 기체입니다. 심지어 이 중 수-30의 경우는 러시아에서 이례적으로 수출용인데도 원판보다 업그레이드를 해서 팔아준 수-30MKI입니다. 원판 수-30과 달리 N-51M 패살 레이더 등을 탑재해 전자장비를 카나드와 수역 편향 노즐을 추가해 기동성도 끌어올린 모델이죠. 러시아에서 이 모델을 기반으로 수-30 시리즈의 최상위 버전인 수-30SM을 만들어 내수용으로만 사용하고 있는 정도의 검증된 성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서방제 전투기로 치면 수-32 같은 전폭기의 역할을 맡은 F-15에 해당하고 수-MT가 동종 시리즈 중 최상위 버전인 F-15EX에 해당합니다. 어지간한 공군력을 갖춘 나라도 없어서 못사는 수준의 성능이라는 의미죠. 미라주 2000 역시 태생부터 F-16을 노리고 개발되어 F-16의 영원한 라이벌로 불리는 강력한 전투기입니다. 라팔의 등장 이전까지 20년간 프랑스 공군의 하이급 전투기로 활약한 기종이며 지금도 100대 이상의 미라주 2000이 프랑스 공군의 주력 전술기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인도가 한 번에 이 두 전투기를 떨어뜨린 것은 우리나라로 치면 F-15K와 KF-16이 충청도 항복판에서 공중 충돌하는 것 이상의 대참사인 것입니다. 사고의 원인으로는 역시 허술한 정비가 꼽히는데요.
어지간한 현대 항공기에는 다 달려있는 공중충 돌방지 장치 카케스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카케스는 항공기의 공중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상 반지하는 독립적으로 항공기 주변을 트랜스폰더를 통해 감시해 알려주는 시스템인데요. 발신과 수신을 통해 탐지가 이뤄지는 구조기 때문에 상대방 항공기에 카케스도 같이 켜져 있지 않으면 아무리 가까이 접근해도 작동하지 않는다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피아를 불문하고 기본적으로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카케스는 항상 켜져 있어야 하고 정비도 꾸준히 받아서 작동 상태를 유지해야만 하죠. 이런 카케스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번 사고로 희생된 수-30과 미라주 2000 중 어느 한 기체가 혹은 둘 다 카케스 정비 상태에 문제가 있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후진국 군대에서 흔히 나타나는 문제점이기는 하지만 파일럿이라는 최고급 인적 자원의 목숨조차 초계처럼 아는 것은 인도 공군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지속적인 추락사고로 수많은 파일럿들과 심지어는 공군 최고 책임자까지 목숨을 잃었는데도 정비체계를 전혀 개선하지 않았다는 방증이기도 하죠. 상황이 이렇게 되자 그렇지 않아도 아무도 삿가지를 않아서 인도로 하여금 골머리를 앓게 하던 테자스의 수출길은 더더욱 막막해졌습니다. 툭 터놓고 말해서 센서 하나 정비를 못해가지고 그 넓은 하늘에서 전투기 2대가 정면 충돌하는 일을 만든 나라의 국산 전투기를 대체 뭘 믿고 사갈 수 있겠습니까? 그간 인도는 테자스의 수출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경전투기와 훈련기 사업을 벌이는 나라라면 어디든지 찾아가서 경합에 참여했고 경합 상대의 기종을 깎아내리는 짓도 서슴지 않았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유난히도 자주 마주치던 게 바로 한국과 FA-50이었습니다. 당연히 인도는 FA-50을 향한 언론 플레이도 한두 번 한 게 아닌데요. 당장 작년에만 해도 말레이시아경 전투기 사업에서 FA-50이 가볍게 승리했지만 인도의 회방 때문에 아직도 계약 이행이 미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10일 말레이시아의 모하마드 하산 국방부 장관이 새해를 맞이하여 지지부진하던 말레이시아 경전투기 도입 사업의 신속한 이행을 촉구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테자스로 입찰에 참여해 경합에서 떨어진 인도가 전투기에 대한 평가 과정이 불공정해 보인다면서 주장하고 나서면서 관련 조사 때문에 계약 이행이 미뤄진 것입니다. 여기서 한술 더 떠서 인도는 테자스가 FA-50보다 값이 싼데도 어리석은 말레이시아가 FA-50을 선택했다며 헐뜯는 원색적인 비난 기사기 내보내며 진짜 추잡하게 굴었죠. 하지만 국제적인 우승거리인 테자스의 내막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자선 행사도 아니고 FA-50을 미뤄두고 테자스를 산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FA-50은 가성비의 대명사라고 해도 좋을 만큼 성능에 비해 비싸다고도 할 수 없을 뿐더러 테자스는 그야말로 싼 게 비지떡이라는 속담을 증명해주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말레이시아 측에서도 인도의 언론 플레이를 그다지 의식하지는 않는 모습을 보이는 만큼 다소 지연되더라도 FA-50의 도입 사업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인도는 테자스 장사가 마음대로 되지 않아 잔뜩 심술이 난 상태인데요. 이번 사고가 터지면서 슬슬 자기들끼리도 지치는 모양입니다. FA-52 수출 시장에서 연전연승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블럭 20 업그레이드가 꼽히는데 공교롭게도 그 업그레이드 사항 중에 KF-21에 들어간 국산 카케스 기술의 이식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작년쯤 튀르키예와 그리소가 F-16과 미라주 2000으로 꼬리 물기를 하며 도그파이팅 상황 직전까지 갔던 적이 있는데요. 두 전투기가 기총 사격 버튼만 누르면 격추가 가능한 정도의 거리까지 접근하면서 일촉즉발의 상황까지 치달았던 사건입니다. 이때 튀르키예의 F-16이 미라주 2000의 뒤를 쫓으며 기총을 겨눈 시점에 HUD 영상이 공개된 바 있습니다. 영상에서는 동그란 점선으로 표시되는 카케스의 신호기 미라주 2000의 기형을 지속적으로 추적하는데 미라주 2000이 육안으로도 크게 보일 정도로 접근하자 카케스가 HUD 전면에 가위표를 전멸시키며 접근 경보를 울리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점은 이번에 추락한 인도의 미라주 2000이 적어도 카케스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수준의 기종은 결코 아니라는 점, 그리고 F-16의 DNA를 이어받은 FA-50의 카켓은 상당히 믿을 만한 수준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FA-50은 한국이 F-16과의 전환훈련에 특화시키기 위해서 록히드 마틴과 합작해서 만들어낸 전투기이고 이때의 개발 노하우를 기반으로 KF-21 역시 탄생했습니다. 따라서 한국산 전투기의 카켓스는 국산화를 거쳤지만 F-16의 카켓스와 비슷한 특성을 지녔을 것이고
성능은 그것보다 좋으면 좋았지 모자라지 않을 것임이 확실하죠. 인도는 이번 사고 이후 작년에 공개됐던 이 HUD 영상까지 재발굴되며 또 한 번 얼굴에 먹칠을 당했는데요. 인도 내부에서도 말레이시아 수주전에서 테자스가 이길 일은 없을 것이라면서 현실을 직시하자는 보도가 나올 정도로 자포자기해버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한국은 조선 기술에서 인도를 제쳤다. 한국이 수십조 원에 달하는 역대급 규모의 잠수함 수출에 성공할 것 같습니다. 거래 대상은 자원대국 호주인데요. 현재 호주는 자국의 신형 재래식 잠수함 도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즉 현 세대의 가장 강력한 디젤 잠수함을 만들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를 다급하게 찾고 있습니다. 모커스에서 제공한다는 원잠에 꽂혀서 무리하게 기존 사업을 뒤엎었다가 발생한 잠수함 쇼크를 수습할 구원 투수를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2022년 10월 현재를 기준으로 호주를 구원할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이는 절대 과장이 아닌데요. 왜냐하면 현재 호주에게 잠수함을 팔 수 있는 나라 중 호주의 입장을 가장 맞춰줄 나라가 대한민국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호주가 만약 재래식 잠수함 사업을 재개한다면 한국이 사업을 수주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모든 사업에는 자칫 잘못했다가는 큰 피해를 볼 수 있는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일단 수주에 성공하면 무조건 대박처럼 보이는 호주의 잠수함 도입 사업에도 이런 리스크는 존재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조건입니다. 현재 호주는 만약 디젤 잠수함 도입이 재개될 경우 완전한 기술 이전과 더불어 모든 잠수함을 호주 조선소가 호주에서 건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중국에 대응해야 하니 빨리 만들어야 한다는 기한까지 붙였는데요. 그래서 과도한 기술 이전과 무리한 건조 일정을 무턱대고 맞춰주려다가 버는 돈보다 무언가를 더 잃는 참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 비슷한 일도 있었는데요. 바로 민도의 P75I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총 사업 규모가 10조 원에 달하는 인도의 라이선스 잠수함 도입 사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인도의 말도 안 되는 요구를 은 기업들이 수지 타산이 맞지 않는다며 입찰을 포기했고 결국 2022년 10월 현재 사업 폐기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주가 제시할 조건이 부당하다면 호주의 잠수함 도입 사업 역시 인도의 P75I 사업처럼 사업이 파탄날 수 있다는 것이며 무턱대고 사업에 참가한 한국이 피를 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반대의 의견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위험을 피하다 보면 결코 성공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세상에 공짜는 없으며 도전 없이 일확천금을 버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 큰 돈을 벌려면 어떤 일이든 시작을 해야 하는 것은 당면한데요. 그러니 호주의 잠수함 도입 사업은 위험하더라도 시도해야 할 사업이라는 뜻입니다. 게다가 호주가 내건 조건을 잘 허려면 오히려 엄청난 혈맹을 얻으면서 한국이 큰 이득을 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씀드려도 뒷배경을 모른다면 공감하기 쉽지 않으실 텐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한국이 호주에 잠수함을 파는 게 잃는 것보다 얻는 게 더 많은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지금 당장 호주가 재래식 잠수함 도입 사업을 재개할 경우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나라는 크게 셋뿐입니다. 바로 독일, 프랑스 그리고 한국뿐인데요. 이외에도 일본, 스페인, 러시아 역시 사업에 참가할 수 있으나 러시아는 호주의 적성국인데다 지금 전쟁 중입니다. 그리고 스페인은 요구 조건을 만족할 군함을 건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며 일본은 기술 이전을 하지 않는 것은 물론 도입한 무기의 수리를 일본에서 해야 한다는 황당한 조건을 걸어 호주의 관심에서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남은 독일, 프랑스 중 프랑스가 제시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지 쇼트핀 바라쿠다는 첨단 건조 단가가 3조 원이 넘어 호주가 이전 잠수함 사업을 깨버린 원인입니다. 따라서 호주는 오직 한국과 독일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요. 그러나 독일은 호주가 요구하는 3,000톤 이상의 최신식 디젤 잠수함을 건조한 경험이 없습니다. 수출용으로 설계한 216급 잠수함이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설계에 그쳤고 실적에 있는 수출용 잠수함이나 독일 해군의 잠수함은 2,000톤조차 되지 않는 소형함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호주가 원하는 잠수함을 제공할 수 있는 나라는 오로지 한국뿐입니다. 만약 호주가 이번에 재래식 잠수함 도입을 재개하더라도 이전의 시천 사업에서 호주가 내건 조건인 기술 이전과 호주 조선소에서 잠수함 생산을 그대로 요구한다면 우리는 이 사업의 최종 후보가 퇴락률이 높은데요. 하지만 대한민국은 이 사업 참여를 신중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비슷한 케이스 중
매우 안 좋은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례는 인도의 P75I 사업입니다. 우리 돈 7조 8,700만 원 상당의 초대형 잠수함 도입 사업 P751의 접수가 마감됩니다. 하지만 세계 방산 기업들의 반응은 냉담합니다. 후속 지원까지 고려하면 10조 원이 넘는 막대한 이득을 취할 수 있음에도 아직까지 사업 참여를 검토 중인 기업은 전 세계에서 한국의 대우조선해양과 스페인 나반티아뿐입니다. 게다가 나반티아의 경우 인도가 요구한 잠수함 성능과 사업 조건을 충족할 기술이 없으므로 현재 인도와 잠수함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그리고 모든 조건을 만족한 한국의 팀에이도 사업 철수를 검토 중입니다. 평상시 한국 방산기업이 남들이 안 한다는 사업을 도맡아 하며 성장했다는 것을 떠올려보면 이는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 사업의 뒷배경을 살펴보면 그럴 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요구 성능입니다. 인도 해군은 P751로 획득할 잠수함이 최대 10,000km의 항속거리를 가졌으며 30일 이상 수중에서 작전이 가능하고 60일 동안 보급 없이 장기 작전이 가능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이 요구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급속 충전이 가능한 고출력 저소음 발전기, 리튬 배터리, 첨단 AIP를 조건으로 달았습니다. 그런데 러시아와 스페인이 제안한 잠수함은 기술력 부족으로 이 조건을 만족할 수 없습니다. 2022년 10월을 기준으로 이 조건을 최소한이나 충족하는 현역 잠수함은 지난 3월 9일 취역한 일본의 타이게이급 잠수함 일본함 타이게이분입니다. 이외에는 독일의 210급, 프랑스의 쇼핀 바락자, 한국의 도산 안창호급 배치 2등이 있으나 도산 안창호급 배치 2를 제외하면 다른 나라들의 잠수함은 아직 수주조차 안 된 상상속 군함입니다. 그래서 독일은 설계뿐인 216급이 아니라 216형을 축소해 싱가포르에 수출한 218급으로 사업 제안을 변경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인도가 요구하는 조건 중 하나인 지금 당장 실물이 있는 잠수함을 원할 경우 사실상 일본만이 인도와 협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본도 충격적이게도 그나마 실틀이 있는 타이게이조차 인도군의 요구를 완벽히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인도가 장시간 잠수에 꼭 필요하다며 필수 조건으로 내건 연료전지 AIP가 없기 때문인데요. 그러므로 인도가 요구하는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잠수함은 현재로서는 2026년 해군에 인도될 도산 만창호급 배치 2가 유일합니다. 하지만 황당하게도 이렇게 대단한 잠수함을 만들 수 있는 한국조차 인도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습니다. 그도 그럴 게 인도는 2026년 이전에 초도함의 실물을 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2022년 12월까지 사업 후보를 선정하고 2024년까지 최종 사업자를 선정한 뒤 2025년부터 잠수함 건조를 시작해 2026년에 건조를 마무리 지으라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런 조건은 상당히 어이없는 조건입니다. 인도가 요구하는 잠수함의 스펙은 현존하는 최상급의 스펙이며 또 이를 현실화하는 것은 최강의 잠수함을 보유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인도가 요구하는 기한은 최신의 3,000톤급 잠수함이 아니라 바다 낚시에 쓰는 통통배를 만들어도 이런 시기면 탈이 날 것 같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은 세계 여러 방산기업들도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그래서 일본을 시작으로 독일, 프랑스 등 인도의 요구를 만족할 수 없는 나라들이 차례로 입찰을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수출 없이 먹고 살 수 없는 한국은 포기하지 않고 이 사업을 이어가려 했는데요. 그런데 이런 한국조차 인도의 추가적인 요구 조건 때문에 사업을 포기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 인도의 조건이 뭐길래 수출이면 자다가도 깨는 우리 기업조차 학을 떼는 것일까요? 그 조건은 바로 라이선스 생산과 기술 이전, 그리고 품질 보증입니다. 인도는 이번 사업 이후 완전 국산 잠수함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잠수함 건조 과정에서 모든 기술을 제공해야 하며 잠수함을 인도에서 건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인도, 조선소에서 잠수함을 직접 만들어봐야 다음 잠수함을 제대로 국산화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인데요. 하지만 이건 인도의 입장이고 한국이 보기에 인도의 조건들은 날강도가 따로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잠수함의 잠자도 모르는 인도 조선소의 직원들을 데리고 세계 최강의 첨단 잠수함을 2년 만에 건조하라는 건 돌덩이를 황금으로 바꾸란 말이나 다름없는 언지입니다. 더군다나 인도는 불과 2년 만에 만들어진 잠수함에서 하자가 발생하면 그 책임을 사업을 수주한 기업이 져야 한다는 황당한 조건까지 걸었습니다. 이래서야 사업이 제대로 될 턱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 인도에서조차
P75I 사업을 접자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은 호주가 잠수함 도입을 재개했을 때 똑같이 발생할 문제입니다. 호주 조선소의 노동자들은 능력은 없으면서 파업을 일삼는다는 평이 많고 기술 이전 역시 무리하게 요구할 게 뻔합니다. 인도보다 훨씬 돈을 많이 주고 사업 기간이 비교적 길다는 게 그나마 위안거리지만 아무래도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다행인 것이 호주와 한국의 방산협력은 인도와 한국의 방산협력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국가의 특성입니다. 사실 인도는 자원도 많고 인구도 많아 잠재력이 큰 국가입니다. 그래서 기술 이전을 받아 국산 잠수함을 만들면 모든 것을 스스로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호주는 자원은 풍부하나 사람이 적어서 모든 일을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호주는 무조건 기술을 달라고 윽박지르는 인도와 달리 여러 조건을 걸고 계속 같이 일할 파트너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 한 번만으로 잠수함을 사고 팔고 할 끝낼 관계가 아니라 이후로 계속 함께 잠수함을 공동 개발하고 생산하며 남아가 모든 방산 분야에서 함께 사업을 추진할 영구적인 동맹을 구하는 건데요. 이런 호주에게 자원은 없지만 뛰어난 기술과 사람은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최고의 파트너입니다. 게다가 호주와 한국은 이미 K9 생산 공장을 호주에 건설하며 본격적인 안보 협력을 추진 중이며 레드백 등 추가적인 방산 협력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이라는 공통의 적을 두고 있으며 서로 거리가 멀어 영토를 두고 다툴 일도 없습니다. 따라서 한국과 호주가 미국이 주도하는 파이브 아이즈처럼 함께 무기를 개발하고 생산하는 사이가 된다면 양국 모두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한국은 자원을 값싸고 만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고 호주는 부족한 인력으로 모든 무기를 개발하려 애쓰지 않고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게 되어 두 국가가 함께 무기를 도입함으로 개발 실패의 부담을 줄이고 양산 비용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일례로 만약 호주와 한국이 KF-21N 중형항모 도입을 함께 추진한다면 금전적으로는 무조건 손해일 게 뻔한 KF-21N과 중형항모의 도입이 꽤 할 만한 사업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거래는 앞서 말씀드린 양국 상황을 파져봤을 때 호주의 지각 변동이 일어나 양국의 위치가 바뀌지 않는 한 수십 년이고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정도라면 수십조 어치 무기를 제값받고 수출하면서 약간의 기술을 이전하는 사업이라면 충분히 해볼 만한 사업이라고 국내 군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커스 동맹 국가들은 중국의 세계 패권 야욕을 한국이 어느 정도 해소해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 한국에서 개발된 신기술이 또 한 번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한국의 연구진이 전 세계 과학자들 중 누구도 생각지도 못한 방식을 통해 인공 태양핵융합 발전의 상용화를 수십 년 앞당겼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데요. 최근 몇 년간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한 역대급 재난에 온 지구촌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기후변화의 원인으로 화석 연료를 입을 모아 지목하는 상황. 이제는 인류의 존속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화석 연료를 버리고 탄소 배출을 억눌러야만 합니다. 한편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부족한 명분으로 국제사회에서 고립되자 압도적인 천연가스 생산량을 무기 삼아 전 세계를 위협하기 시작했는데요. 러시아의 에너지 자원 무기화에서 벗어나기 위해 온 지구가 발버둥을 치다 보니 세계 각국은 화석 에너지라는 단 한 가지 에너지원에 의존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급박한 상황 변화 때문에 어느새 전 지구의 수번 사업이 된 무한한 에너지원의 발굴. 하지만 현 인류의 기술로 상용화될 가능성이 있는 유일한 선택지는 핵융합뿐인데요. 이 새로운 희망 혹은 미지의 금강에 전 세계가 뛰어들어 기술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석유를 생산하는 산유국이 20세기와 21세기의 무소불위의 힘을 휘둘렀다면 미래에는 이 핵융합 기술을 손에 넣는 나라야말로 전 세계의 역학관계를 재정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태양 내부에서도 일어나는 이 핵융합은 수소 원자에서 전자가 떨어져 나와 플라즈마가 된 상태에서 초고온 초고압에 노출시킴으로써 원자끼리 융합해 헬륨 원자를 형성하고 이때 줄어드는 0.71%의 질량이 빛과 열로 변환되는 과정입니다. 태양은 이렇게 매초 400만 톤의 질량을 에너지로 바꾸면서 지구를 비롯한 태양계 전체에 에너지를 퍼뜨리고 있죠. 지구상에서 이를 재현하려면 태양 내부만큼의 압력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태양의 7배에 달하는 엄청난 고온의 환경을 만들어야 하는데요. 이 온도에 도달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일정 시간 이상 이를 유지해야만 내부에서 핵을 융합시킬 수 있습니다. 수소 1kg을 투입한 핵융합으로 얻을 수 있는 에너지의 양은 638TJ로
이는 석탄 2만 1000톤, 석유 1250만 리터에 해당하는 석에너지이며 26만 마력의 리미 취급 항공모함을 약 38일이나 가동시킬 수 있는 어마어마한 효율을 자랑합니다. 바다에 있는 수소만으로 계산해도 인류가 200억 년 동안 쓸 수 있는 에너지가 나오기 때문에 사실상 무한한 에너지원인데도 100% 안전하고 방사능이나 유해물질도 내놓지 않습니다. 제어에 실패해도 그냥 내부의 수소 플라즈마가 식어서 기체로 돌아갈 뿐 원자력 발전소처럼 연쇄 반응으로 대형 창사가 일어날 가능성이 전혀 없죠. 그리고 반응의 결과물이 에너지와 헬륨뿐이라서 매연을 뿜는 화력발전이나 방사성 폐기물을 내놓는 원자력 발전과 달리 환경을 해치지도 않습니다. 그 장점을 늘어놓는 것만으로도 마치 꿈과 같은 기술입니다. 한국 역시 일찍이 그 가능성을 알아보고 1995년부터 핵융합 기술 연구에 돌입했는데요. 화석 에너지라고는 한 줌의 천연가스뿐인 자원 불모지의 털을 잡고 있는 한국이 언젠가 미래의 에너지 독립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무려 27년간 지속적인 여론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덕분에 한국은 압도적인 기술력으로 누구도 따라잡을 수 없는 성과를 보여주며 핵융합 분야를 선도하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한국이 늘 그래왔듯 축복받은 인적 자원에 투자해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손에 넣은 것이죠. 한국은 2007년 독자 개발한 한국형 토카막 핵융합 실험로 크스타에서 연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초전도 자석을 사용한 크스타는 타 융합로 대비 훨씬 강력한 자기장을 이용할 수 있으며 냉각 부담도 적습니다. 지름 10m, 높이 6m, 콘크리트 벽의 두께만 1.5m로 사용된 시멘트의 양이면 아파트 3,000가구를 지을 수 있다고 하죠. 게다가 이만한 규모면서도 엄청나게 섬세하고 정밀한 조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최첨단 시설 덕분에 핵융합 발전에 필수적인 초고온과 수소 플라즈마 유지 시간 양쪽에서 한국은 세계 신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발한 신기술로 한국이 기존의 기록을 다시 한번 갈아치우며 신기록의 자체 갱신까지 성공한 것입니다. 한국 연구진이 세운 기록은 섭씨 1억도에서 30초로 기존 1억도에서 20초 기록에서 또 한 번 크게 늘어난 성과입니다. 미국, 일본, 중국도 핵융합 개발에 투자하고 있지만 아직 1억도에서 10초 이상 유지하는 것조차 이루지 못하고 있죠. 중국은 얼마 전 1억 2천만 도에서 1000초 이상 플라즈마를 유지했다며 보도를 냈지만 융합 반응에 참여하는 원자핵이 아니라 전자를 가열한 것으로 교묘하게 말장난을 해서 성과를 부풀린 것이었습니다. 북한은 아예 가열 없이 상온에서 핵융합을 하는 융합로를 만들었다며 유사과학에나 나올 법한 주장을 해서 그 누구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비웃음만 샀죠. 아직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한국의 기술 수준을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이 신기술까지 만들어내며 압도적 격차를 벌리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8일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게재된 한국 연구진의 신기술은 핵융합로의 플라즈마 운전 방식을 기존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었는데요. 기존의 핵융합로를 운전했던 방법은 H모드라고 불리는데 현재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활용하고 있으며 핵융합로가 상용화된 후에도 기본적으로 채택될 운전 방법으로 꼽힙니다. 하지만 이 H모드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데 플라즈마 가장자리에 형성되는 장벽을 활용하다 보니 인기치를 넘는 압력을 받을 때 장벽이 풍선처럼 터지면서 뿜어져 나오는 초고온의 플라즈마가 핵융합로 내벽에 손상을 입힌다는 것입니다. 이 경계면 불안정 현상, 렐름을 제어하기 위해 연구자들은 더 안정적인 플라즈마 운전 모드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는데요. 한국 연구진이 이번에 H모드를 대체할 수 있는 파이어 모드를 새롭게 개발한 것입니다. 파이어 모드는 아예 플라즈마 장벽을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L모이 발생하지 않으며 가열 시 발생하는 고속이온을 이용해 난류를 안정화시키고 온도까지 빠르게 끌어올릴 수 있어 운전 제어도 용이합니다. 나영수 서울대 교수는 파이어 모드는 예측한 대로 실험이 진행되지 않았던 실패한 실험 결과를 분석하다가 새롭게 얻어진 창의적인 결과물로 한국의 핵융합 연구가 기존과 다른 독창적인 방식으로 이뤄질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초고온 플라즈마 운전 영역 발견은 크스타가 초정 밀도로 건설되었기에 가능했던 결과이자 국내의 대학과 연구소의 긴밀한 협력으로 가능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현선 핵융합에너지연구원 박사는 이번 연구 성과는 플라즈마의 밀도 온도가 등 시간이라는 핵융합 실현의 세 가지 조건 중에서도 특히 온도 측면에 집중해 크스타의 가열 성능을 플라즈마 중심부에 집중시키는 새로운 접근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파이어 모드와 고속이온에 대한 추가 연구를 통해 크스타의 1억도 초고온 플라즈마
운전 성능 및 지속 시간도 더욱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죠. 이번 기록 수립은 무려 3127번의 시행착오를 통해 얻어진 성과라고 하는데요. 나영수 교수의 말처럼 한국 연구진들이 실패에 좌절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한 덕분에 그 끈기가 결실을 맺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크스타는 이 기세를 이어가서 2026년까지 1억도에서 300초 유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를 달성하면 제반 시설을 갖추고 24시간 운전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남는 것은 효율을 끌어올려서 투입 에너지 대비 생성 에너지 비율을 높이는 것뿐입니다. 핵융합로 가동에 필요한 에너지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게 되면 마침내 지속 가능한 에너지원을 인류가 손에 넣게 되는 것입니다. 크스타는 이 뛰어난 기술력을 인정받아 국제 공동 핵융합 실험인 아이터 역시 주도하고 있는데요. 아이터 역시 상용화 가능한 핵융합 발전 기술의 달성을 목표로 하는 프로젝트로 전 세계 34개국이 참여하는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국제 연구 개발 사업으로 꼽힙니다. 이에 비견할 만한 국제 프로젝트는 국제우주정거장 이스즈, 인류 최대 입자 가속기 LHC, 그리고 21세기 달 탐사 프로젝트 아르테미스 계획 정도밖에는 없죠. 한국은 핵융합 연구를 시작한 1995년에 바로 아이터 가입을 권유받았고 외환위기를 극복한 후 2003년에 정식으로 가입했습니다. 한국은 프로젝트 참여와 동시에 아이터의 개발 방향을 주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최초로 초전도체를 사용한 핵융합로 크스타의 안정적인 운용을 바탕으로 아이터 역시 크스타와 같은 종류의 초전도체를 채용하고 규모만 25배로 늘렸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크스타에서 처음 시도된 또 다른 기술로 플라즈마 제어 코일을 융합로 진공 용기 내부에 설치하는 것이 있었는데요. 이전까지 어떤 핵융합로도 제어 코일을 내부에 설치한 적은 없었고 전문가들과 CAD를 통한 시뮬레이션에서도 불가능한 일이라는 결론이 나 있었다. 하지만 한국 연구진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2차원인 CAD가 아닌 3차원 그래픽으로 시뮬레이션을 진행해서 2차원으로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투입 경로를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이 경로를 통해서 녹지 않도록 특수 제작된 무게 500kg, 길이 8m짜리 코일을 진공 용기 내부라는 제한된 공간에 실패 없이 단 한 번만에 안정적으로 설치하는 말도 안 되는 작업을 성공시켰죠. 그리고 이 사례가 아이터 사업에도 영향을 미쳐 아이터의 융합로 역시 제어 코일을 내부에 설치하기로 결정했고 크스타 연구진들이 그 설계를 검토 및 자문해주고 있습니다. 인류의 미래가 걸린 프로젝트의 한국 크스타의 운영 데이터와 설계 피드백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 것이죠. 한국 핵융합 기술은 열악한 환경에서 써왔습니다. 운 좋게 공감대를 얻어 지원이 끊기지는 않았지만 매년 받는 예산은 기껏해야 수백억대로 다른 분야에 들어가는 예산에 비하면 초라한 수준이고 이마저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천 수만 번 좌절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도전해온 연구진들의 피나는 노력이 지금의 핵융합 기술 초격차를 만들어냈죠. 특히 이번에 개발한 신기술처럼 3만 번의 실패에도 꺾이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창의적인 발상의 주춧돌로 삼는 기지는 이러한 신념이 있는 한국의 기술자들한테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신념이 사라지지 않는 한 인류의 미래 에너지는 한국인의 손에서 탄생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